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방대한 시장 분석 자료들을요. 약간 거대한 엑스레이 기계에 넣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출처는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자 일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인데요. 네, 보통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멀쩡한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출력된 이 글로벌 경제의 엑스레이 사진은 정말 기괴합니다. 네,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요. 화면 왼쪽에서는 막 중동발 전쟁의 포연이 치솟고 미국 증시가 공포에 질려서 추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오른쪽 화면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축포를 터뜨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상반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사실 시장에 막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겉핥기식으로만 보면 완전히 길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어떤 기사에서는 당장 내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 분석 시간의 목표는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의 그 작은 소형전 격침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 워런 버핏 지갑을 닫게 만들었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가뭄 속에서도 아마존과 한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이면에 깔린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원지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약간 섬뜩했던 부분이 바로 중동 상황이었어요. 아, 그 호르무즈 해협 사건이요? 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다들 한숨 돌리나 했는데 와, 그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 해군이 이란 소형정 6척을 격침했습니다. 네, 게다가 무력 충돌이 확 격화됐죠? 맞아요. 시장이 이 소식에 엄청나게 과민 반응을 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었나요?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발작이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단숨에 4.4% 폭등했어요. 와, 4.4%나요? 네, 배럴당 106.42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도 온스당 4,753달러 선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진짜 공포장세네요. 그렇죠. 이 충격파가 뉴욕 증시를 그대로 강타하면서 다우지수는 48,941선으로 1.13% 하락했고 S&P 500은 7,200선, 나스닥도 25,067선으로 일제히 주저앉았습니다. 와, 나스닥이 마이너스 0.19% 빠졌고 완전히 샴페인 터트리던 평화로운 파티장에 불꽃이 튄 역이네요.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거죠. 좋아요.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비극이고 유가가 오르는 건 당연히 경제에 안 좋은 일이죠. 네네. 하지만 106달러라는 유가가 과거에 아예 없었던 수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지형학적 충돌이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서 미국 증시 전체를 즉각적인 공포로 몰아넣은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관전 포인트는 이 충돌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지역 분쟁이 아니다. 네, 이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좁고 치명적인 동맥을 건드렸다는 점이 중요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위치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즉각적인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곧바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갑을 닫아버리죠. 아,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네요. 네, 기업의 수익성이 깎여나가는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는 걸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겁니다.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거라는 두려움. 이게 결국 금리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이 분석 자료 보다가 정말 소름 돋았던 지표가 바로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지표가 아주 극단적으로 엇갈렸죠. 맞아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4.427%로 소폭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0.019%포인트 빠졌죠. 그런데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년 만에 5%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국채 금리도 일제히 급등했고요. 네, 장기 금리가 무섭게 치솟았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30년물 금리 5%를 두고 일명 파멸의 문이 열렸다고 표현하던데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라는 공포가 이 30년물 장기 금리를 5%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구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베팅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5%라는 숫자가 왜 파멸의 문이냐면 금리가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의 중력이 강해지는 것과 같아요. 아, 무거워진다는 거군요. 네, 빚을 내서 겨우겨우 비행을 유지하던 부실한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죠. 이자가 무서워서 경제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에요. 버커셔워 해즈너의 현금 비중 말씀이시죠? 네. 버핏이 현재 시장을 초단기 옵션 거래 열풍이 부는 도박장, 카지노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595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진짜 놀랐어요. 아니, 워런 버핏이 595조 원이나 쥐고 있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파멸의 문 앞에서 단순히 몸을 사리는 건가요? 아니면 폭풍전야를 대비하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두려워서 숨어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버핏이 595조 원을 들고 있는 건 시중 자금이 마르고 시장이 과열된 이른바 카지노 상태가 붕괴할 때 발생할 박앤세일을 잡기 위한 거대한 실탄입니다. 아, 빚의 붕괴가 가져올 자산 폭락장에서 압도적인 기회를 잡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훌륭한 기업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와, 595조 원 댁에서 한양이라니 진짜 오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글로벌 채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 특히 건설 현장으로 들이닥치는지 화제를 좀 전환해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보면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나와요.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가 재부각된다는 건데 마치 빚을 내서 거대한 빌딩을 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은행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사가 멈출 위기인 거잖아요. 네, 이 미시적인 건설 현장의 위기가 전체 시스템에는 어떻게 번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부동산 PF 부실은 단순히 그 건물을 짓는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돈을 대준 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금을 대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뇌관이에요. 아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들이 물리게 되는 거군요. 네, 거시경제의 불안정, 그러니까 유가나 금리 상승이 가장 약한 고리인 PF 조달 비용을 먼저 끊어버리는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거시지표를 보실 때 항상 실물 경제의 취약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해요. 정말 거시경제의 태풍이 현실의 가장 약한 고리를 박살내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자료에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어린이날 연휴 휴장 전인 4일 기준인데요. 한국의 코스피가 무려 5.12% 폭등해서 사상 최고치인 6,936.99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이죠.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라 SK하이닉스가 주도해서 코스피 7,000선 돌파가 가시권이고요. 코스닥도 1,200선을 돌파했어요.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5원이나 급락해서 1,462.8원을 기록했고요. 경제 성장률 지표도 좋았잖아요. 맞아요.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1.7%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웃 일본 니케이 225 역시 59,518.34로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아니, 거시경제는 전쟁과 금리 인상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이나 증시를 보면 이거 비즈니스의 세계는 전혀 다른 궤도를 도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도 엄청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극단적인 두 세계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참 거시경제 즉 매크로의 위기와 산업이나 기업 단위의 마이크로 모멘텀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둘이 따로 놀 수도 있다? 네, 전쟁과 금리 공포 속에서도 AI 및 반도체 사이클의 강력한 수요는 꺾이지 않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투자니까요. 금리가 5%라서 이자가 비싸도 안 사면 회사가 망하니까 무조건 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슈로 넘어가서
하나 더 볼 게 아마존 사례입니다. 아마존 같은 플랫폼 공용의 파괴적 혁신을 보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독자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그 물류 네트워크 개방건요. 자료 보니까 아마존이 외부 기업에 자기들 네트워크를 개방하는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경쟁사인 페덱스 주가가 마이너스 9.1%, UPS가 마이너스 10.5%로 폭락했습니다. 이 페덱스와 UPS의 폭락은 전통산업이 빅테크의 융합 전략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에 남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니까 고금리 시대에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군요. 반면에 전통 기업들은 비싼 이자 내고 트럭을 사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다각도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크로가 짓누르더라도 마이크로 혁신은 폭발할 수 있거든요. 와, 오늘 다룬 내용이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짧게 종합해보면 문 밖에서는 전쟁과 물가라는 늑대가 서성이고 있고 금리가 5%라는 파멸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네, 아주 매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집안에서는 반도체와 빅테크 혁신이라는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현 상황인 겁니다. 이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의 이유, 즉 Y를 알게 되신 청취자님은 이제 정보의 지배자가 되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통찰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오늘 자료의 클로징 멘트처럼 개장 이후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살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네. 글로벌 자본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결국 지정학적 공포를 피해서 버핏처럼 현금의 성벽 안으로 숨어들까요? 아니면 아마존이나 한국의 반도체처럼 파괴적인 혁신을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할까요? 오늘 하루 뉴스에 등장하는 자본의 이동 방향을 지켜보며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자본이 두려움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혁신에 베팅할 것인가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청취자님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지적 탐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성공적인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